사람들은 말한다. 진짜 운명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고. 나에게 있어 그 운명은 삶은 달걀을 먹다 목이 막혔고, 그때 물을 건네준 사람이 바로 모두가 무서워하는 차가운 남자 강태현이었다. 나는 윤세리, 성화고 2학년 3반 전학생이다. 첫 등교 날 교실 문을 열자마자 친구들이 말해주었다. 내 짝꿍은 강태현이라고. 외모, 성적, 인기 전부 다 완벽한데 절대 가까이 가선 안 되는 남자라고 했다. 그 사람 눈빛 한 번이면 교실 공기가 얼어붙는단 말이야. 나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얼어붙을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날 아침에 찾아왔다. 나는 아침을 먹기 위해 조금 일찍 교실에 도착했다. 가방에서 삶은 달걀을 꺼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순간 머리 위에서 무표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태현, 의자 좀 비켜줘.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입엔 아직 반 개의 달걀이 들어있었고, 그 사람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허둥지둥 일어났고 삼키지도 못한 채 목이 막혔다. 너무 당황한 나는 가슴을 두드리며 겨우 숨을 쉬려 했고, 그때 그는 조용히 보온병 뚜껑을 열어 내 앞에 내밀었다. 윤세리, 숨 가쁘게. 고마워. 나는 본능적으로 받아 마셨고 겨우 숨을 돌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들린 목소리는 차가웠다. 강태현, 달걀 먹고도 목 막힐 수 있냐? 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역시 소문대로 무서운 짝꿍이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물을 아무 말 없이 건네주던 손길은 의외로 다정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그가 결벽증이 있다는 얘기도 돌았다. 책상은 늘 깨끗했고 물건 하나하나가 딱 맞춰져 있었다. 반면에 나는 조금만 실수해도 그의 매서운 눈초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그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언제나 조용히 날 도와줬고 내가 놓친 사소한 부분까지도 기억해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그 무표정한 눈빛이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어느 날 내가 필통을 떨어뜨려 필기구가 바닥에 쏟아졌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자를 주워 닦아주며 말했다. 강태현, 다음부턴 꼭 필통 뚜껑 닫고 다녀. 잔소리 같지만 그 말 속엔 묘한 배려가 숨어 있었다. 그날 이후 강태현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 사이엔 분명히 뭔가가 달라지고 있었다는 걸. 삶은 달걀 사건 이후 나는 강태현에게 철저히 미움받을 줄 알았다. 같은 책상에 앉는 것도 끝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여전히 말은 없었고 거리는 유지됐지만 적어도 날 싫어하는 기색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자꾸만 그 애의 눈빛을 신경 쓰게 됐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는 부정하고 싶지만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교실 책상 위에 차가운 두유가 올려져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다. 아직 학생들은 많이 도착하지 않았다. 혹시 누군가 놓고 간 건 아닐까 싶어 손에 들고 망설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다. 강태현, 아침 안 먹었어? 돌아서자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정한 교복 차림에 익숙한 차가운 눈빛. 윤세리, 이거 너 거야? 강태현, 응, 마셔. 또 목 막히기 전에 나는 두유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세리, 고마워.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강태현, 단호하게. 굳이 해야 돼. 한마디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조용히 조여왔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애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내가 문제를 고민하면 어느새 내 문제집을 가져가 조용히 풀이를 써놓고 있었다. 내가 하루 아파서 결석한 날, 돌아온 교실 책상은 반짝일 정도로 깨끗했고 필통조차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절대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은 언제나 먼저였다. 나는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금요일 오후 학교에서 대형 포스터 제작을 위한 미술 활동이 있었다. 중학교 시절 대회에서 상을 받은 덕분에 나는 반 대표로 디자인 조장을 맡게 되었다. 별말 없이 수락했다. 솔직히 조금 기대됐다. 그런데 나를 가장 놀라게 한 건 강태현이 우리 조에 배정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담임이 이름을 부르자 교실에 웅성거림이 퍼졌다. 제가 이런 활동도 해? 시험 끝나면 바로 가는 애 아니었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다. 첫 모임 날, 나는 일찍 나가 구도 스케치를 시작했다. 스케치북에 몰두하던 중 뒤에서 그림자를 느꼈다. 강태현, 이 펜이 더 나아. 저건 잘 번져. 나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내게 전용 펜을 내밀고 있었다. 윤세리, 너
이런 것도 알아? 강태현. 알아. 전자회로 도시 끓이는 연습했었거든. 비슷해. 나는 작게 웃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선을 그었다. 침묵 속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다. 나는 처음으로 그와 이렇게 가까이 앉았는데도 긴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디자인팀의 조용한 커플이 되었다. 내가 그림을 그리면 그는 종이를 자르거나 색을 칠하고 판넬을 붙잡아 주었다. 말은 거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조화로웠다. 어느 날 내가 색칠 도구를 놓고 온 날이 있었다. 당황한 내 모습을 보던 그는 말없이 새 물감 세트를 꺼냈다. 강태현. 깜빡할 줄 알았어. 윤세리. 어떻게 알았어? 강태현. 어제 보니까 거의 다 써놨더라. 이건 빨리 닳거든.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이 사람, 대체 얼마나 나를 관찰하고 있는 거야?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수십 번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머릿속엔 그 애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손끝에 물감을 묻히던 모습, 조심스럽게 종이를 자르던 손길이 떠올랐다. 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큰일이다. 정말로 좋아하게 된 것 같다. 며칠 후, 학교에서 중간고사가 시작됐다. 교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특히 물리 과목이 걱정이었다. 시험 전날 밤, 갑자기 메시지가 왔다. 강태현. 참고서 74페이지 펴봐. 3번 유형 잘 나와. 나는 놀라서 그대로 따라했고 다음날 시험 문제에서 정말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시험이 끝난 후 나는 신나서 그에게 달려갔다. 윤세리, 너 진짜 대박이야. 고마워. 강태현, 무심하게. 예측한 거야. 분석하면 나와. 나는 햇살처럼 웃었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나는 더 이상 그 애의 세상에서 남이 아니란 걸.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다. 나는 우산을 안 가져와 학교 정문에서 덜덜 떨고 있었다. 그때 머리 위로 우산이 씌워졌다. 고개를 들었다. 강태현, 거기서 비 맞고 있을 거야? 말도 안 하고 내 손을 끌었다. 우산 아래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소매는 젖었고 머리는 살짝 흐트러졌지만 나는 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윤세리, 조용히. 항상 제때 나타나네. 그가 고개를 돌려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가 작게 말했다. 강태현, 너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가슴이 너무 세차게 뛰어서 그날 밤 나는 책상 앞에서 노트를 정리하며 자꾸만 미소를 지었다. 이젠 확실했다. 그는 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나였다. 이젠 나는 그의 눈빛이 무섭지 않았다. 그 눈빛이야말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은 첫 번째 이유였으니까. 강태현이 내 삶에 스며든 건 조용하고도 치명적이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눈빛에 익숙해졌고 그의 침묵에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모든 평온은 단 하나의 사건으로 산산이 부서졌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수요일이었다. 교실은 조용했고 나는 수학 문제를 푸느라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담임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날 불렀다. 담임, 윤세리, 교무실로 좀 와보자. 나는 멍한 채 책상을 정리하고 일어섰다. 강태현이 고개를 들어 날 보았고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윤세리, 금방 다녀올게. 하지만 교무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었다. 2명의 중년 남녀가 교무실에 앉아 있었다. 남자는 배가 불룩 나온 채 땀을 닦고 있었고 여자는 비싼 모피코트를 입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았다. 중년 여자, 이 애가 윤세리야? 이런데 사는 애가 감히 우릴 거절해? 그녀의 말에 교무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담임, 세리야, 너희 집이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집을 팔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하더구나.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니?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이 사람들이 집을 사겠다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이구나. 엄마는 그날 저녁 문 앞에서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 우리 그냥 조금만 더 버티자. 곧 이사 갈 곳 찾으면 우리가 먼저 팔자. 괜히 건드렸다간 큰일 나.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며칠 후 아빠가 다니던 공장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직장에서 아무 경고도 없이 아빠, 그냥 윗사람이 바뀌었다더라. 인사 구조조정이래. 그날 밤 아빠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강태현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나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그런데 교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조용하고 어딘가 긴장감이 감돌았다. 자리에 앉으려는 찰나 강태현이 내 손목을 붙잡았다. 강태현, 교무실 가지 마. 나는 놀라서 물었다. 윤세리, 왜? 강태현, 지금 거기 내 아버지 자른 공장 사장이랑 그 집 사모가 또 와 있어.
이번엔 더 심각하게 얘기하려고 나는 멍해졌다. 그러자 강태현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강태현,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더 못 참겠어. 그는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태현, 어머니, 시간 좀 내주세요. 지금 바로 학교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시간 후 학교 정문 앞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한 여성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교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완벽한 수트 차림, 매서운 눈빛과 당당한 걸음걸이로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여성, 윤세리, 너야? 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가와 내 손을 꼭 잡고 따뜻하게 말했다. 여성, 내 이야기 다 들었어. 넌 내 아들이, 아니, 우리 가족이 지켜야 할 아이야. 그녀는 강태현의 어머니였다. 학교 전체가 술렁였다. 교무실 안에 있던 교장, 교감, 심지어 그 집 사모까지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간 강태현이 들어왔다. 강태현, 애가 누굴 건드렸는지 모르는 모양이네. 그는 냉소를 머금고 교무실 한가운데에 서서 말했다. 강태현, 우리 엄마, 태그룹 회장이야.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날 그 중년 부부는 학교에서 쫓겨났다. 그들이 장악하던 지역의 부동산 프로젝트는 무산되었고 공장 지배인은 해고당했다. 그리고 내 아빠는 강태현 어머니가 새로 맡은 인사팀에서 직접 전화가 와 복직 통보를 받았다. 나는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강태현이 내 옆에 섰다. 윤세리, 작게. 왜 이렇게까지 해? 강태현,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니까. 나는 눈물이 났다. 이제 나는 알았다. 그의 차가움은 세상과의 거리였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거리를 허락해준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며칠 후 수업이 끝난 뒤 교실 창가에서 우리는 함께 앉아 있었다. 노을이 들이치고 있었다. 윤세리, 태현아, 강태현, 응? 윤세리, 혹시 나 특별한 존재야? 그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강태현, 네가 아니었으면 나도 나를 몰랐을 거야. 나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손, 처음엔 차가웠지만 이제는 따뜻했다. 강태현이 내 손을 잡아준 그날 이후 내 세상은 분명히 변했다. 따뜻해졌다. 하지만 세상이 따뜻해졌다고 해서 모든 시선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성화고에서는 전국 수학 경시대회 지역 예선이 곧 열린다는 공지가 내려왔다. 우승자는 학교 대표로 선발되어 전국 결선에 진출하고 대학 진학 시 강력한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 분위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공지를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저런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니 말했다. 담임, 윤세리, 수학 교과 성적, 과제 수행도, 최근 시험 결과까지 종합해서 학교 대표 후보군에 올랐어. 도전해볼 생각 있니? 나는 얼어붙은 채 입을 다물었다. 윤세리, 제가요? 담임, 넌 생각보다 강한 아이야. 믿어도 돼.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교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아 옆자리에 강태현이 고개를 돌렸다. 강태현, 뭐래? 윤세리, 대표 후보래. 수학 경시대회. 강태현, 하라고 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몇 초간 날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다. 강태현, 그럼 하면 돼.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윤세리, 정말 네가 그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겁나잖아. 강태현, 미소,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그날 밤 도서관에서 두 사람의 작은 공부 전쟁이 시작되었다. 나는 머리가 복잡할 때면 혼잣말을 자주 했다. 윤세리, 중얼거리며 왜 이 공식이 여기에 써야 하지? 강태현, 조용히. 그건 유도 공식이야. 다시 증명해보자. 그리고 그는 내 노트를 가져가 조용히 설명을 시작했다. 긴 손가락, 가지런한 글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나는 가끔 문제보다 그의 손에 더 집중하게 되었다. 그럴 때면 그는 머리를 톡 건드렸다. 강태현, 집중.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윤세리, 손이 너무 예뻐서 그래. 그는 말없이 볼펜을 던졌다. 나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숙였다.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함께라면 조금은 덜 무서웠다. 준비 기간 동안 학교 안팎에서는 내가 대표로 나간다는 사실이 빠르게 퍼졌다. 대부분의 반응은 위문이었다. 세리가? 걔가 그렇게 수학 잘했나? 강태현이 도와주니까 운 좋은 거지 뭐. 심지어 어떤 애는 내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여학생, 경시대회는 실력으로 가는 거야. 인기 아니고.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따로 있었다.
강태현이었다. 그는 그 여학생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강태현, 인기? 넌 실력 있으면 조용히 공부나 해. 말로 하는 경시대회는 없거든. 그 말에 교실이 얼어붙었고 여학생은 얼굴이 빨개져 도망쳤다. 나는 살짝 웃었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나 스스로 증명할 거야. 대회 당일 나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했다.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해 쏠렸다. 윤세리, 진짜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누군가 내 손에 작은 메모지를 쥐어주었다. 어차피 우승할 사람, 강태현.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 나에겐 이 믿음이 있었다. 시험 시간은 2시간.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기억, 강태현의 눈빛, 조용한 격려, 그리고 나 스스로 쌓아온 노력들이 나를 붙잡아줬다. 마지막 문제까지 마쳤을 때 나는 처음으로 시험장에서 웃었다. 며칠 후 결과가 발표되었다. 윤세리 성화고 대표 선발, 전교 1등 점수. 교실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 강태현이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조용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잘했어. 나는 처음으로 당당히 고개를 들었다. 내가 이룬 것이었다.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용기, 그리고 나를 믿어준 단 한 사람 덕분에 나는 믿었다. 믿음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그 침묵이 나를 떠나게 만들었다. 전국대회를 준비하면서 학교 안팎으로 내 이름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칭찬도 많았다. 하지만 곧 사람들의 시선은 날카로워졌고 뒷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진짜 실력으로 뽑힌 걸까? 강태현이 도와줘서 된 거겠지. 태그룹이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다. 하지만 속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더 괴로웠던 건 그런 소문보다 태현의 변화였다. 예전엔 내 옆자리에 늘 따뜻한 기운이 있었는데 요즘에 그는 멀어져 있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가 외면하기 시작한 날부터 내 하루도 조용해졌다. 아무것도 모른 척했지만 알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엔 유학 브로슈어가 놓여 있었고 노트엔 출국 일정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서웠다. 묻는 순간 정말로 그가 멀어진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서. 어느 날 비가 내리던 하굣길, 나는 용기를 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걸음을 멈췄지만 고개는 돌리지 않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무슨 일 있어? 한참 만에 돌아본 그의 눈엔 깊은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더 이상 나한테 기대면 안 돼. 가슴이 무너지는 소리, 땅이 꺼지는 것 같았다. 그럼 우린 여기까지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답을 들었다. 나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그날의 대화를 수백 번 되뇌었다. 그가 왜 변했는지,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는지. 며칠 뒤 다시 학교에 갔을 때 그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태현, 유학 갔대. 말도 없이 떠났다고 하더라. 나는 천천히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윤세리 관찰일지. 첫날 삶은 달걀 때문에 목 막힘. 말은 없지만 강한 아이. 5째 날 창밖을 오래 바라본다. 눈빛이 슬프다. 10째 날 아마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졌다. 그렇게 오래 조용히 나를 바라봐왔던 사람, 끝내 말 한마디 없이 떠나버린 사람. 시간이 흘렀다. 나는 혼자서 대학 입학 통보를 받았고 혼자서 입학식을 준비했다. 모든 걸 잃었지만 가장 소중했던 것 하나는 잃어버린 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에 낯선 번호 하나가 도착했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 아직도 넌 거기 있을까? 나는 핸드폰을 꼭 쥔 채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어. 네가 와주기만 하면 돼. 시간이 흘렀다. 조용하고 차갑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시간.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이 정적이었다. 대학교 생활은 바쁘고 정신없었다. 수업, 과제, 조모임,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점점 감정을 숨기는 법을 익혀갔다. 웃을 때 웃고 대답할 때 대답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살아갔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한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태현. 봄이 시작되던 어느 날 교수님의 추천으로 전국 대학생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참가 명단이 공개되던 날 내 눈은 명단 속 한 줄에 멈췄다. 강태현 미국 MIT 교환학생.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정말 돌아온 거야?
나는 조용히 손을 움켜쥐었다. 다시 마주칠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번엔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대회 당일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장을 찾았다. 그리고 무대 뒤쪽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같은 옷 스타일, 같은 무표정. 하지만 어딘가 눈빛이 달랐다. 조금 더 망설이고 조금 더 부드럽고 무언가 간절해 보였다. 대회가 끝난 후 나는 뒤편 계단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고 교정에는 벚꽃이 흩날렸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강태현이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다. 그날 아무 말 없이 떠나서 미안했어. 나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묵혀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그런 식으로 끝낼 줄은 몰랐어. 나 혼자 남겨둔 채로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땐 내가 내 옆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널 향한 감정이 커질수록 난 점점 더 겁이 났어.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돌아왔어?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다. 그리움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더라. 널 매일 떠올리면서 살바엔 차라리 다시 부딪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오해가 풀렸던 건 아니다. 하지만 마음은 천천히 흔들렸다. 멈췄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다시 도망가지 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다시는 너 혼자 울게 두지 않겠다고. 그날 이후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서툴고 조심스럽지만 진심만은 분명했다. 서로의 과거를 껴안고 서로의 오늘을 지키며 서로의 내일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울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 둘이 있다면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 시간은 흐르고 많은 것이 변했지만 한 사람을 향한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도 여전히 서로를 응원했다. 나는 국가연구소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고 강태현은 미국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 특허를 받은 뒤 한국으로 돌아와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그의 이름은 언론에도 자주 등장했고 나는 연구소 내에서도 주목받는 인재로 성장해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깊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실험실에 남아 있었다. 정리된 문서들 사이에서 낯익은 손글씨 쪽지를 발견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다치지 말고 밥 꼭 챙겨 먹고. 세리야, 네가 내 자랑이야. 태현. 나는 입꼬리를 조용히 올렸다. 그의 존재는 내 하루 끝을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어느새 졸업식이 다가왔다. 강당 밖에는 꽃과 사진기,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넘쳤고 나는 검은 가운을 입은 채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때 뒤편에서 들려온 익숙한 발소리. 고개를 돌리자 정장 차림의 태연이 환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엔 커다란 백합 꽃다발, 눈빛엔 잊지 못할 따스함. 수고했어, 윤세리. 진심으로 축하해. 나는 그 품에 안겨 속삭였다. 네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졸업 후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 부산, 남해. 햇살 가득한 바다와 이른 새벽의 고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손을 내밀었고 나는 묻지 않아도 눈을 맞췄다. 모든 순간이 마치 오래 기다려온 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저녁 노을이 내리던 해변에서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바람은 부드럽게 머리카락을 넘겼고 파도 소리는 심장 소리처럼 잔잔하게 울렸다. 세리야, 응? 내가 처음 너를 봤을 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던 내 세상에 빛이 하나 들어왔어. 나는 눈을 맞췄다. 그는 웃으면서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열었다. 이제는 그 빛과 함께 살고 싶어. 남은 모든 시간 동안 내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너와 함께 할래. 하루도 빠짐없이.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갔다. 힘든 날도 있었고 다투는 날도 있었지만 결국엔 다시 손을 잡았고 끝내는 서로를 선택했다. 몇 년 후 작은 결혼식장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앞에서 우리는 서약했다. 당신의 어두운 날엔 내가 빛이 되고 당신의 웃음엔 내가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맞췄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그는 나의 빛이었고 나는 그의 이유였다. 우리가 지나온 수많은 계절과 오해, 침묵, 기다림은 결국 오늘을 위한 길이었다. 완전하지 않았기에 더 소중했고 불완전했기에 더 간절했다. 이제는 확신한다. 그는 내게로 다시 빛으로 돌아온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빛날 사람이다. 결혼식이 끝나고
수많은 꽃다발과 축하 속에서 조용히 손을 꼭 잡았다. 그날의 약속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전부 맡긴 순간이었다. 별표. 신혼집은 도시 외곽, 작은 정원이 있는 하얀 집이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잘 들고 봄이면 라일락 향이 퍼졌다. 아침이면 그는 커피를 내렸고 나는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일상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기적 같았다. 별표. 퇴근 후 현관을 열면 조용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전등빛이 기다렸다. 다녀왔어. 어서 와. 밥은 다 됐어. 그가 웃으며 앞치마를 벗고 나를 맞아주던 순간들. 지친 하루를 녹여주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의 손엔 항상 반지 자국이 남아있었고 내 손목엔 그가 처음 선물해준 시계가 빛났다. 별표. 어느 비 오는 날 나는 유난히 기분이 가라앉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았고 마음은 왠지 모르게 허전했다. 그런 나를 위해 그는 불을 끄고 촛불을 켰다. 작은 케이크 하나, 그리고 메모 한 장. 세상에서 가장 고생 많은 사람에게 오늘도 살아줘서 고마워.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가볍게 손등을 감쌌다. 별표. 결혼이란 매일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루함도 감싸줄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우리는 천천히 배워갔다. 별표. 그가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던 어느 날 나는 소파에 앉아 잠이 들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내 인생 가장 큰 행운이야. 별표. 계절이 지나고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가끔은 다투고 가끔은 침묵도 흘렀지만 결국엔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봤다. 서로의 삶에 뿌리 내린 존재가 되었다. 별표. 창밖에 눈이 내리던 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세리야, 응?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너처럼 웃었으면 좋겠다. 나는 놀란 듯 그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고 미래를 품고 있었다. 별표. 이제는 둘이 아닌 셋을 위한 계절이 다가온다. 그리고 나는 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계절도 두렵지 않다는 걸. 결혼 후 몇 년 우리는 조용하고 단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그냥 함께 침묵했다. 그런 평온함 속에서 나는 그를 더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그림자가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의 전화기 화면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떴다. 하윤진. 익숙하지 않지만 낯설지도 않은 이름.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늦은 밤까지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처음으로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조용히 집에 들어왔다. 표정은 피곤했고 눈빛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함이 담겨 있었다. 어제 어디 있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하윤진, 미국에서 돌아왔어.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마음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그가 유학 시절 잠시 만났던 사람.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이야기라고 믿었던 이름이었다. 그냥 인사 정도였어. 그 이상은 아니야.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후 윤지는 우리 회사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나 아직 태연 오빠 좋아해.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당신이 잠시 가진 걸지도 몰라. 그 사람 원래 쉽게 잊지 못하는 타입이거든. 나는 말없이 돌아섰다.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물었다. 태연아, 우리 지금도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거 맞아?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말했다. 세리야, 나 지금 무섭다. 네가 나를 떠날까봐. 그 고백은 예상과 전혀 달랐다. 그의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고 그 두려움은 내 것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널 떠날 생각 없어. 다만 너도 나를 꼭 붙잡아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에 조용히 기대었다. 윤지는 결국 돌아갔다. 그녀는 말없이 떠났고 우리도 더 이상 그녀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일은 남겨졌다. 우리가 더욱 서로를 붙잡게 만든 작고 깊은 금이었다. 사랑은 완벽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 다시 붙잡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배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며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또 한 번 이 계절을 함께 지나고 있다. 결혼 3년 차, 우리는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서로의 삶에 익숙해지고 서로의 가족과도 편하게 어울리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병원 진단서 한 장이 우리의 세상을 흔들었다. 간암 말기입니다. 의사는 냉정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멍한 상태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미소 지었다. 딸아, 너무 놀라지 마. 사는 동안 좋은 시간도 많았잖니. 그의 미소는 평온했지만 내 안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태현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나를 겨우 버티게 해주었다. 밤이면 몰래 울었고 그는 그런 나를 꼭 안아주었다. 힘들 땐 말 안 해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병원 생활은 길고 지치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어머니는 병실에서 잠을 청하기조차 힘들어했다. 나는 일과 병간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너지고 싶었다. 그때마다 태연은 조용히 도시락을 들고 찾아왔다. 병실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같이 밥을 먹는 그 시간이 내 하루의 유일한 쉼터였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조용히 나를 불렀다. 세리야,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 없는 세상에서도 네가 꼭 웃으며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태연이 손 놓지 마. 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내 손을 살며시 감싸 안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넌 내 삶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야.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선 많은 사람이 찾아와 위로했고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절차를 치렀다. 그리고 마지막 날 눈이 내리는 하늘 아래 나는 주저앉아 울었다. 그때 강태현이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내 손을 감싸쥐며 말했다. 이젠 내 가족이 되어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 놓고 울었다. 아버지를 보내고 새로운 가족을 품에 안았다.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일상을 회복해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사랑이란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알게 되었다. 사랑은 기쁨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실과 슬픔도 함께 안아주는 것임을. 그리고 지금 그 사람과 함께 다시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뿐이다. 결혼 4년 차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고 함께 웃고 함께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나타났다. 류하린, 태연의 대학원 동기이자 한때 그를 짝사랑했던 여자. 처음 그녀를 마주친 건 학회 자리였다. 나는 연구소 측 초청으로 참석했고 태연은 기술 자문 발표자로 연단에 올라 있었다. 학회가 끝난 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왔다. 세련된 외모, 능숙한 말투, 그리고 어딘가 불편한 미소. 윤세리 씨, 안녕하세요. 이름은 익히 들었어요. 나는 웃으며 인사했다. 그러나 그녀의 다음 말이 평온을 깨뜨렸다. 태연 오빠,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곁에 있어도 정말 가까운 건 맞나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말은 조심스럽지만 의도는 명확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다. 태연의 핸드폰엔 할인의 메시지가 자주 떴고 그는 업무적인 이야기일 뿐 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어느 밤 퇴근한 그의 셔츠에서 익숙하지 않은 향수가 났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오늘 누구 만났어? 그는 잠시 정적 끝에 말했다. 할인이랑 학회 프로젝트 얘기 좀 했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나는 태연 없이 우연히 할인을 마주쳤다. 그녀는 거침없이 말했다. 알아요. 당신이 그 사람 곁에 오래 있었단 거. 하지만 오래 있다고 해서 깊어지는 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말을 아낄수록 더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밤 처음으로 우리는 심하게 다투었다. 왜 그 사람이 계속 너한테 연락하는 건데?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아? 서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결국 그는 방을 나갔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이 지났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그와 함께 먹던 밥을 떠올렸다. 함께 웃던 밤, 조용히 손을 잡아주던 손. 그 모든 것이 지금은 공허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이 붉고 손엔 작은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세리야. 그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편지를 건넸다. 이건 할인이가 준 편지야. 그녀는 떠났어. 그리고 내가 너무 늦게 알았어. 나는 조용히 편지를 펼쳤다. 태연 오빠, 당신은 결국 그녀를 선택했네요. 그래요. 내가 끼어들 자리는 아니었어요. 행복하세요. 정말로. 그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세리야, 내가 바보였어. 잠시 의심했던 것도, 너를 흔들리게 만든 것도, 모두 미안해. 나는 그를 조용히 껴안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도 무서웠어.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받지 못할까봐. 그날 밤 우리는 오래도록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다. 외로움과 의심, 상처와 후회,
모두 지나간 이야기였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함께하는 길 위에서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단단한 사랑으로 시간은 흘렀고 모든 오해와 상처도 이제는 잔잔한 기억으로 남았다. 우리는 다시 서로의 곁을 지켰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갔다. 어느 날 나는 진료실에서 의사의 말을 들었다. 임신 6주 차입니다. 조심해서 지내셔야 해요. 나는 얼떨떨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손을 배 위에 얹었다. 너무 갑작스러웠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용히 따뜻했다. 그날 저녁 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기 생겼어. 그는 내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천천히 나를 안고 조용히 울었다. 세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진짜 아빠가 되는 거야?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진심이었다. 임신 기간 내내 그는 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배에 귀를 대고 이야기를 했고 내가 입덧으로 고생할 땐 손수 이유식을 만들었다. 아가야, 아빠야, 엄마는 지금도 예쁘고 너까지 더해지면 더 빛날 거야. 나는 웃으며 그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가족은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출산 당일 분만실 앞에서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괜찮아. 넌 누구보다 강하니까. 힘겨운 시간이 지나고 처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순간 모든 고통이 눈물로 녹아내렸다. 그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중얼거리듯 말했다. 안녕, 내 세상. 아기 이름은 태빗으로 지었다. 태연의 빛, 세리의 빛이 만나 완성된 이름. 매일 밤 그는 아기 침대 옆에서 동화책을 읽었고 나는 조용히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 작은 존재 하나로 우리는 또다시 사랑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오후 공원에서 산책 중 태비치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고 태연은 우리 둘을 꼭 안았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됐네. 세리야. 그날 밤 나는 창밖으로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태연아. 함께여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 그는 내 옆에 앉아 내 손을 감싸며 대답했다. 이건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우리 셋이 함께 써내려가자. 이제는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예고편이었음을 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이야기는 가장 따뜻한 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